맞벌이 한다고 집안일도 안 하면서 그 비싼 게 왜 필요해? 새 집으로 고치고 동네 사람들한테 시어미 기 살려주는 셈 쳐라. 어디서 째째하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내놔라 마라 난리야.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밤 11시 4천만 원을 주고 일시불로 긁었던 제 최고급 혼수 가전들이 감쪽같이 증발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이삿짐 센터를 불러 시어머니 댁으로 몽땅 빼돌린 거였죠. 도둑 맞은 것도 억울한데 적반하장으로 핏대를 세우는 시댁, 그들을 향한 피도 눈물도 없는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7년차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백윤서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숫자에 밝았던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20대를 보내고 나니 어느새 자리를 잡았고 주변에서도 제법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며 뿌듯하면서도 늦은 밤 텅 빈 집에 들어갈 때면 묘한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유명하다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의 반쪽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첫 만남에서 마주한 남편의 인상은 무척이나 반듯하고 선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이라는 직업답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말투가 마음에 쏙 들었죠. 무엇보다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다정한 매너에 금세 호감이 생겼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근데 내가 연구소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인테리어하고 집 꾸미고 이런 거엔 영 소질이 없거든. 대신 신혼집은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마련해 볼게. 모아둔 돈이랑 대출 조금 보태면 5억 정도 전세는 무리 없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우리 살림살이만 예쁘게 채워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값 문제로 결혼 앞에서 삐걱거리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5억이라는 큰 돈을 선뜻 부담하며 신혼집의 바탕을 책임지겠다는 남편이 너무나 듬직해 보였습니다. 이 남자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당연하지. 집을 자기가 해오는데 혼수는 내가 최고급으로 다 맞출게. 나도 신혼집 인테리어 로망이 있었거든. 우리 진짜 예쁘게 잘 살자.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설레고 행복한 시간은 단연 혼수 가전을 고르는 일이었죠. 주말마다 남편과 팔짱을 끼고 대형 백화점과 프리미엄 가전 매장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우와, 자기야 이것 봐. 이 85인치 TV 진짜 장난 아니다. 우리 거실에 이거 딱 걸어두면 주말마다 영화관 갈 필요가 없겠어. 그치?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와, 진짜 크다. 나는 연구실 모니터만 봐서 그런가 이런 건 처음 보네. 당신이 좋으면 무조건 그걸로 해. 난 당신 안목 100% 믿으니까. 그 달콤하고 든든한 말에 저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프리미엄 라인으로만 쏙쏙 골라 담기 시작했죠. 메탈 소재의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일체형으로 된 최신형 워시타워까지
몽땅 계약했습니다. 매일 정장과 오피스룩을 입는 저와 남편을 위해 큼직한 스타일러도 빼놓을 수 없었죠. 매니저님, 방금 본 거 전부 다 이 주소로 배송해 주시고요. 결제는 이 카드로 일시불 부탁드릴게요. 총 4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지만 결제 사인을 하는 순간에도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능력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내심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과 최고급 가전으로 반짝거리는 우리의 완벽한 신혼집을 상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달콤한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앞날에는 그저 꽃길만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축하하러 와준 친구들과 정신없이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정말 고우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셨죠. 그래. 우리 잘난 아들 만났으니 너도 이제 떵떵거리고 살겠구나. 안 그러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에 듣기엔 뼈가 단단히 박힌 농담이었으니까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써 웃어 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은 무사히 끝났고 양가 친척들이 모인 식사 자리가 이어졌어요. 긴장이 풀리며 한시름 놓으려던 찰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유, 요즘 애들은 참 겉멋만 들어서 큰일이야. 다들 눈만 높아가지고 툭하면 비싼 것만 찾지 뭐예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저에게 고정하시며 말을 이으셨죠. 안 그래도 신혼집에 가전 들어온 거 보니까 무슨 궁궐 살림을 들여놨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아들이 번듯하게 5억짜리 전세금 턱 내놓고 집 해온 덕인 줄 알아라. 집이 넓으니 그 잘난 가전들도 폼이 나는 거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제 혼수를 대놓고 평가절하 하시는 모습에 모멸감마저 느껴졌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 로망을 실현한 것뿐인데 졸지의 아들 덕에 호강하는 허영심 많은 며느리가 되어버렸죠. 속상한 마음에 슬쩍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이 나서서 말려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해실해실 웃으며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분위기를 맞추는 남편의 모습에 섭섭함이 밀려왔죠. 식사 자리가 끝나고 서둘러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축복만 가득할 줄 알았던 첫날부터 자꾸만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하지만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을 망칠 수는 없으니 애써 기분을 끌어올리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올라타고 좌석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자기야, 많이 피곤하지? 우리 가서 푹 쉬고 재미있게 놀다 오자. 제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말을 건넸지만 남편의 시선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응, 그러자. 근데 잠깐만. 남편은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닫히고 곧 이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도 남편의 손가락은 멈출 줄을 몰랐죠. 여보, 곧 이륙한대. 폰 꺼야지. 대체 누구랑 그렇게 카톡을 해? 아, 엄마. 비행기 탔냐고 물어보셔서 밥은 먹었는지 자리는 편한지 자꾸 걱정하시네.
어머니가 아들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전 식사 자리에서 저를 무안하게 만들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엇보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머니와의 카톡에만 푹 빠져 있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조차 우리 둘만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멀어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위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덧 신혼생활도 2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당장 제 일상이 여유로워지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세무사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아 몸은 더 고됐어요. 남편 역시 연구소 일로 바쁘다 보니 평일에는 각자 퇴근해서 잠들기 바빴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주말에 몰아서 하는 패턴으로 굳어졌죠. 자기야, 나 오늘 청소기 돌릴 테니까 자기가 세탁기 좀 돌려줄래? 응, 알았어. 아, 근데 나 주말인데 좀 쉬면 안 되나? 평일 내내 시달렸더니 너무 피곤해. 여보, 나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야. 우리 같이 빨리 끝내고 쉬자. 그래도 최고급 가전들을 빵빵하게 채워둔 덕분에 집안일이 한결 수월하긴 했습니다. 워시타워가 알아서 세탁과 건조를 끝내주니 그나마 숨통이 트였죠. 그렇게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가며 맞벌이 부부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시골집 리모델링 공사가 마침내 다 끝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겸사겸사 얼굴도 볼 겸 저희 부부는 주말을 반납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와, 집이 완전히 새 집이 됐네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단장된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껏 들뜬 얼굴로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 주셨죠. 그치? 돈 들인 보람이 있다니까. 바닥재며 벽지며 다 최고급으로 발랐어.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텔레비전 앞을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혀를 끌짓 차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휴, 집은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고쳐놨는데 이놈의 가전들이 다 고물이라 영태가 안 나네. 새 집엔 새 가전이 들어가야 인물이 사는데 말이야. 저는 속으로 흠칫 놀랐습니다. 단순한 혼잣말이라기엔 묘하게 뼈가 있는 말투였거든요. 시어머니의 시선은 낡은 냉장고를 거쳐 다시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너희 신혼집에 둔 그 85인치 텔레비전 말이다. 그거 화면이 시원시원하니 참 좋던데. 우리 집 거실벽에 걸어두면 딱 사이즈가 맞겠어. 안 그러니?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 제 혼수를 허영심이라며 깎아내리셨던 분이 이제는 대놓고 제 혼수품을 탐내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거니까요. 어머님, 그건 저희 거실 사이즈에 맞춰서 산 거라서요.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주방으로 휙 가버리셨습니다. 불편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남편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보, 아까 어머님 하신 말씀 들었어? 우리 집 가전들 은근슬쩍 탐내시는 것 같아서 나 솔직히 좀 당황했어. 남편은 앞만 빤히 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원래 말만 저러시지 악의는 없어. 그냥 새 집 고치고 나니까 욕심나서 해보신 소리겠지. 아니, 그냥 해보신 소리가 아니라 콕 집어서 우리 집 TV를 말씀하셨잖아. 결혼식 때도 내 혼수 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니. 아, 진짜. 피곤한데 그만 좀 하자. 엄마가 당장 떼어간다는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감싸느라 제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였죠.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과연 내가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5월은 저 같은 세무사들에게 그야말로 지옥 같은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영수증과 장부를 씨름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죠. 끼니도 거르고 커피로 버티면서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다 보니 눈알이 빠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도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겨우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복도를 걸어왔어요. 머릿속엔 오직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워시타워에서 가꺼낸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푹신한 소파에 기대어 그 커다란 85인치 TV로 예능 프로나 보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죠.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삑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집이다. 자기야, 나왔어. 대답 없는 캄캄한 현관에 들어서며 무심코 거실 스위치를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거실을 비추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명히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85인치 대형 TV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뭐야 이거. 거실 장 위에는 TV가 있던 자리에만 뽀얀 먼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벽에 뚫린 브라켓 자국만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죠. 너무 놀라 현실 감각이 사라진 사람처럼 멍하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끔찍한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을까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주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메탈 소재로 반짝이던 그토록 아끼던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가 있어야 할 자리가 횡하니 비어 있었죠. 냉장고에 붙어있던 배달 쿠폰들과 자석들만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내 냉장고. 미친 사람처럼 베란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그 거대하고 무거운 워시타워마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바닥에 연결되어 있던 세탁기 호스가 거칠게 뽑힌 자리엔 물기만 흥건하게 고여 있었죠. 마지막으로 안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매일 입는 정장들을 구김없이 관리해주던 스타일러도 통째로 증발해버린 후였습니다. 4천만 원을 주고 일시불로 긁었던 제 피땀 어린 돈과 로망이 깃든 혼수 가전들이 단 하루 만에 전부 사라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거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도둑이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최첨단 아파트에 이토록 대담한 도둑이 들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 무거운 대형 가전들을 어떻게 몽땅 훔쳐갈 수 있었단 말인가요? 누군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대형 트럭까지 끌고 와 싹쓸이해 갔다는 생각에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때 누가 뒤에서 훔쳐본 건 아닐까 오만 가지 상상이 다 들었죠. 이 텅 빈 집안에 아직 도둑이 숨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푸는 손가락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렸죠. 겨우 다이얼 화면을 띄우고 신고 전화를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반쯤 열려있던 작은 방 문이 덜컥 열리며 남편이 태평하게 하품을 하며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편안한 반팔 잠옷 차림을 한 남편은 배를 긁적이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자기 지금 잠이 와. 우리 집 도둑 맞았어. 제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사색이 되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경찰,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가전제품이 다 없어졌다고.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112가 눌려있는 핸드폰 화면을 남편에게 들이밀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싹 털렸는데도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제 호들갑이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팍 찌푸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밤중에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이웃집에서 듣겠네.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어. 거실에 TV랑 주방 냉장고랑 싹 다 없어졌잖아. 도둑이 들었다니까 빨리 신고해. 저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유롭게 냉장고가 사라져 휑한 주방 쪽으로 걸어가더니 물 한 잔을 떠마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아주 태연하고 느릿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은 제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만큼 기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남편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제게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엄마가 가져가셨어. 뭐? 시골집 리모델링 했잖아. 거기 갖다 놓으니까 사이즈가 딱 어울리더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가져가시다니 내 가전제품들을 다? 엄마 집 가전들이 다 낡았잖아. 그래서 새 집 고친 김에 내가 그냥 쓰시라고 보냈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4천만 원어치의 혼수를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에게 몽땅 줘버렸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줘?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는 어머님이 어떻게 아시고? 제가 악을 쓰며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내가 알려드렸지. 엄마 혼자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옮기시겠어. 그래서 내가 미리 이삿짐 센터까지 싹 불러서 깔끔하게 옮겨드렸지.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야근하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던 그 시간에 남편은 제 허락도 없이 이삿짐 센터 직원을 불러 제 혼수품을 털어가게 만든 겁니다.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당신 미쳤어, 진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얼마짜린데. 진짜 사람 피곤하게 왜 그래? 우린 매일 야근하느라 바빠서 집에서 TV 볼 시간도 없잖아.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고 워시타워 그까짓 거 주말에나 한 번 쓰면서. 남편은 오히려 저를 속물 취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썩히느니 엄마가 쓰시는 게 100번 낫지. 그리고 어차피 가전제품 금방 똥감 되잖아. 내 카드로 다시 싼 거로 사줄 테니까 그만 좀 해. 사줄 테니까 그만하라는 그 뻔뻔한 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싼 거? 내가 내 돈 주고 내 로망대로 꾸민 내 살림이야.
당신이 뭔데 내 물건을 마음대로 치우고 다시 싼 걸 사내 만회해. 아씨,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그깟 가전제품 하나 양보 못해? 집은 내가 5억이나 주고 해왔는데 넌 그깟 혼수 좀 준 게 그렇게 아까워? 그 순간 남편의 진짜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혼수를 평가절하 했을 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 신혼여행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와 쉴 새 없이 카톡을 주고받던 남편. 시골집에서 제 TV를 탐내던 시어머니를 감싸고 돌던 남편.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상황이 선명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할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어머니 치마폭에 쌓인 뼛속 깊은 마마보이였던 겁니다. 남편에게 저는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 대신 빈집을 번듯하게 채워줄 돈줄이자 시어머니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쓰이는 호구에 불과했던 거죠. 억울함과 지독한 배신감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어요. 이런 한심하고 파렴치한 남자 앞에서 눈물조차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뭐? 알았다고.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어.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남편을 거실에 홀로 남겨두고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바닥에 주저앉은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던 분노 대신 차갑고 날선 이성이 서서히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심장이 쿵쾅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반면 남편은 코까지 골며 태평하게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담으며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수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며느라가. 아침 일찍 웬일이냐? 어머님, 저 윤서예요. 저희 집 가전제품들 어머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당당했어요. 그래, 고맙다. 새 집에 들여놓으니까 아주 번쩍번쩍 광이 나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난리도 아니야. 마치 제가 선물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는 목소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걸 왜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건 제가 제 돈 주고 산 제 혼수잖아요. 당장 돌려주세요. 제 단호한 요구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뭐야? 돌려달라고? 아유, 참다 보니까 이해가 진짜 웃기는 애네. 너 어차피 맞벌이 핑계로 집안일도 안 하면서 그 비싼 게 왜 필요해? 수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집안일을 안 하다니요. 주말마다 밀린 빨래며 청소며 다 제가 해요. 시끄럽다. 어디 시험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주말에 한 번 돌리는 세탁기가 무슨 소용이며 밤늦게 들어와서 보지도 않는 텔레비전이 왜 필요해? 집은 우리 아들이 5억이나 주고 번듯하게 해왔는데 며느리가 돼서 그깟 가전제품 하나 양보 못해? 새집 고치고 동네 사람들한테 시어미 기 살려주는 셈쳐라. 어디서 째째하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아침 대바람부터 내놔라 마라 난리야.
난리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를 이기적이고 째째한 며느리로 몰아세우는 폭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며느리 물건을 빼가는 건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불같이 화를 내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백윤서. 어느새 잠에서 깬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와 제 통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손에서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도둑질? 어디 어른한테 도둑 운운하면서 막말을 해. 남편의 윽박 지르는 소리에 저는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계속해서 쯧쯧 혀를 차며 제 흉을 보고 있었죠. 여보, 당신은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내 살림살이 다 털렸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화내는 게 이상해? 당연히 이상하지. 내가 다시 사준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꽉 막혀서 속물같이 굴어? 엄마가 기분 좋게 가져가셨으면 그냥 얘 어머님 잘 쓰세요 하면 덧나. 너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질리게 해. 남편은 오히려 저를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귓가에 윙하는 이명이 들리며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어젯밤부터 제 마음을 어지럽히던 혼란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참혹한 현실이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저를 속물 취급하며 삿대질을 하는 남편, 수화기 너머로 아들 편을 들며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은 애초에 저를 가족으로 존중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이자 물주로 여겼을 뿐이죠. 가슴 한구석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와 미련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찌푸린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 남자와는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뼈저린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던 혼인서약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건조하고 차가운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감정을 소모하며 싸우는 건 제 인생에 대한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안방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큰 캐리어를 꺼내 당장 입을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제 업무용 노트북을 챙겨 넣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씩씩대던 남편이 방문에 삐딱하게 기대서서 저를 비웃듯 쳐다보았습니다. 뭐하냐? 지금 짐 싸서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디 갈 때는 있고? 너 진짜 유치하게 왜 이래? 남편은 제가 기껏해야 친정이나 친구 집으로 가서 며칠 시위하다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는 눈치였죠. 비켜.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저는 짧게 내뱉고는 캐리어를 끌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래, 갈 테면 가봐. 며칠 저러다 풀려서 들어오겠지, 씨. 내가 데리러 가나 봐라. 등 뒤로 남편의 콧방귀 뀌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어락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곧장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 단기 임대를 알아보고 계약을 마쳤어요.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에 짐을 풀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무섭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뼛속까지 시린 분노가
제 이성을 날카롭게 벼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세무사라는 제 직업의 특기를 10분 발휘하기 시작했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증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백화점과 프리미엄 가전 매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결제한 가전제품 내역서 전부 메일로 보내주세요. 카드 결제 영수증이랑 할부 내역, 배송지 주소가 적힌 계약서까지 빠짐없이요. 4천만 원어치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파일철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곧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소장님, 어제 저희 집에 도난 사고가 있어서요. 어제 낮 시간대 백사동 엘리베이터랑 1층 현관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이페아에 확인한 CCTV 화면 속에는 기가 막힌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낮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제 소중한 가전제품들을 포장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짐 싣는 것을 지시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이삿짐 센터 트럭의 번호판이 찍힌 주차장 CCTV 화면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어요. USB에 영상 증거들을 담아 꽉 쥐는 순간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증거 수집이 끝나자마자 저는 서초동에서 가장 독종으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제 재산을 무단으로 빼돌린 명백한 범죄 사건이에요. 저는 세무사 지식을 총동원하여 미리 계산해둔 재산분할 내역서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액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챙겨온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훑어보던 변호사님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서류가 아주 깔끔하네요. 배우자 몰래 혼수품을 빼돌린 건 재물손괴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가담했으니 특수절도로 엮어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없으신 거죠? 네, 절대 없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저는 망설임 없이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 펜을 꾹꾹 눌러가며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피고소인 란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혐의는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접수인을 찍어주는 담당 수사관의 얼굴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기만하고 짓밟은 자들을 향한 서늘하고도 철저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담당 수사관님과 동네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시골집의 상황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시어머니는 리모델링이 끝난 집을 자랑한답시고 동네 부녀회장님부터 이웃 아주머니들까지 싹 다 불러 모았다고 해요.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제 85인치 텔레비전과 주방의 양문형 냉장고를 보여주며 어깨에 한껏 힘을 주셨겠죠. 아유, 현금이네 집 진짜 궁궐이 따로 없네. 이 가전제품들 다 엄청 비싸 보이는데 이걸 새로 다 산 거야? 부녀회장님의 감탄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특유의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호호,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사. 우리 며느리가 시어미 새집 단장했다고 최고급으로 싹 다 뽑아준 거잖아. 내가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려도 기어이지 시어미 기 살려준다고 득달같이 보냈지 뭐야. 남의 피눈물 나는 혼수를 훔쳐가 놓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 사랑을 듬뿍 받는 시어머니 행세를 하신 겁니다. 다들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한바탕 치켜 세워주고 있을 바로 그 순간이었죠. 조용하던 시골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 마당으로 순찰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차가 왜 오냐? 놀란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분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최영금 씨 되십니까? 예, 예. 제가 최영금인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대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더듬더듬 대답하셨죠. 경찰관님은 들고 있던 서류를 펼치며 아주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최영금 씨, 그리고 아드님 두 분 앞으로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가전제품들, 며느리 백윤서, 시동이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신 게 맞습니까? 자세한 조사를 위해 관할 경찰서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며느리가 사준 게 아니라 훔쳐온 거라고? 어머어머, 세상에 며느리 혼수를 도둑질하는 시어미가 어딨어. 아이고, 망측해라. 경찰까지 출동하고 현금 내 아주 단단히 망신살 뻗쳤네. 조금 전까지 부러워하던 이웃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기만 하셨다고 해요.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고 그야말로 처참한 개망신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오피스텔에 앉아있던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뜨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핸드폰의 무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99통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창도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내가 미쳤었어. 진짜 씨였었나 봐. 가전제품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을게. 응? 경찰서 고소라니 이건 진짜 아니잖아. 우리 부부잖아. 뒤이어 시어머니의 메시지도 줄줄이 도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 시어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니?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다오.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마. 결혼식 날부터 저를 무시하고 내 집을 털어가고도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던 그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찰서라는 단어 하나에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저는 그 구질구질한 변명과 애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픽 실소를 터뜨렸어요. 화면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예쁜 와인 잔을 하나 꺼내 아껴두었던 붉은 와인을 천천히 따랐습니다. 찰랑이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가만히 향을 음미했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며칠 동안 짓눌려 있던 제 마음속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장과 경찰 출석 요구서를 남편의 집이 아닌 회사로 송달시켰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동기였던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회사 로비에서부터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날 오후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에는 대기업 연구원이 아내의 혼수를 털어간 가전제품 도둑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죠. 품위와 평판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직장 문화에서 범죄 혐의, 그것도 아내의 살림살이를 훔친 좀도둑 취급을 받게 되었으니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진행 중이던 핵심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인사고과에 치명타를 입은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 때문인지 두 사람 모두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님은 제가 악착같이 모아둔 완벽한 증거들을 판사님 앞에 하나하나 펼쳐 보였죠. 피고들은 원고가 피땀 흘려 마련한 4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인 피고 최영금은 며느리인 원고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습니다. 남편인 피고 역시 이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원고를 비난하고 속물로 매도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변론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 대형 스크린에 이삿짐 센터 트럭에 제 혼수품을 싣고 희희낙낙하는 남편의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 곳곳에서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다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제발 고소 취하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재판이 잠시 휴정된 틈을 타 남편이 비참한 얼굴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손 떼. 당신 입으로 싼 걸로 다시 사준다고 큰 소리 쳤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저는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최종 판결은 예상대로 저의 완벽하고 통쾌한 승소였죠.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제 앞에서 유세 떨며 평생의 벼슬인 양 자랑하던 5억 원짜리 전세금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위해 쓰여야 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던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전세 계약을 해지한 뒤 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시댁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혼쭐이 난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청구한 가전제품 가액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만 했어요. 어설프게 이삿짐을 옮기고 억지로 설치하려다 기스가 난 것들은 다시 제값 받고 중고로 팔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받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얹어져 끔찍한 청구서가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깟 텔레비전이 뭐라고 남의 물건 한번 탐냈다가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네. 법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아들은 전세금을 빼서 빚잔치를 하고 시어머니는 시골집 리모델링 하느라 노후 자금을 다 쓴 마당에 거액의 배상금까지 떠안았으니 완전히 파산 직전에 몰린 겁니다. 가장 화려하고 행복해야 할 신혼집을 자신들의 역겨운 탐욕으로 짓밟았던 그들은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볼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묵은 체증을 싹 날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제 삶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얼마 전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대학 동기이자 전 남편의 직장 건너 지인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야, 너 그 인간 소식 들었어? 나 방금 아는 선배한테 전해 듣고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전 남편 말하는 거야? 나랑 완전히 남남된 지가 언젠데 내가 그 사람 소식을 어떻게 알아?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인간 결국 회사에서 잘리다시피 퇴사했대. 위자료 물어주고 빚잔치 하느라 오갈 데도 없어서 결국 그 시어머니 있는 시골집으로 짐 싸서 기어 들어갔다더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친구의 이어지는 말은 그야말로 한편의 완벽한 사이다. 복수극의 결말이었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빚을 감당하지 못한 모자는 결국 그 화려했던 시골집의 살림살이를 몽땅 내다 팔았다고 해요. 제가 청구했던 4천만 원어치의 혼수가전 가액을 물어내느라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중고로 처분해버린 거죠. 야, 그래서 지금 그 으리으리한 전원주택 거실이 아주 텅텅 비었대. 둘이서 그 텅 빈 거실에 낡아빠진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채 잡고 싸운다더라니까. 시어머니는 이게 다 네가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면서 아들 탓만 하고, 그 인간은 엄마가 내 아내 혼수 탐내지만 않았어도 나 대기업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매일 악다구니를 쓴대. 아주 지옥이 따로 없다더라. 통화를 마치고 나니 제 가슴 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주 작은 앙금조차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의 소중한 것을 탐내고 짓밟았던 사람들의 당연하고도 비참한 말로였죠. 자업자득이지 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제 힘으로 당당하게 빠져나온 저는 지금 완벽한 홀로서기를 만끽하고 있어요. 전 남편에게서 받아낸 두둑한 위자료와 제 자본금을 합쳐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 고급 오피스텔을 매입했거든요. 텅 비어있던 거실과 주방은 다시 제 취향으로 완벽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도둑 맞았던 것과 똑같은 프리미엄 라인의 85인치 대형 TV가 거실 벽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죠. 주방에는 메탈 소재의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가 은은하게 빛나고 베란다와 드레스룸에는 최신형 워시타워와 스타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억지스러운 효도를 강요받을 일도 없는 저만의 완벽한 성입니다. 최고급 커피 머신에서 갓 내린 향긋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향기 진짜 좋다. 거대한 85인치 화면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를 틀어놓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무사로서의 제 커리어도 이혼 전보다 훨씬 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독한 일 겪고 나니 멘탈이 강해져서인지 웬만한 진상 고객들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죠. 사무실에서도 일처리 깔끔하고 능력 있는 수석 세무사로 인정받으며 바쁘게 하지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조건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제 자신을 뼈저리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짧은 악몽이 제 인생의 거대한 액땜이었다고 생각해요. 일찍 진짜 밑바닥을 보았기에 제 인생을 진창으로 끌고 갈 뻔한 오물 덩어리들을 제 손으로 시원하게 잘라낼 수 있었으니까요. 큰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한강의 노을이 보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조차 남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짓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채 당당하게 빛나는 이 통쾌하고 완벽한 저만의 싱글 라이프를 위해서 말이죠. 윤서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을까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소중한 것을 탐냈던 모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눈물 대신 냉철한 판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윤서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진정한 행복은 남의 것을 빼앗아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땀과 노력으로 당당하게 일궈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나 완벽한 홀로서기에 성공한 윤서 씨의 앞날의 앞으로도 찬란한 꽃길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